이번에는 이거는 진짜 더 이상한데 뭐가 있었냐면은 차명 대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차명 대출 좀 띄워봐 주세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15억을 차명 대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5억이 지금 15억이 아니에요. 2007년도에 15억이었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 지금이야 뭐 10억이 뭐 돈이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2007년도에는요. 뭐 강남의 아파트 값이 뭐 한 6, 7억 하지 않았나? 30평짜리 아파트 값이 강남에 그러니까 저 15억이면 제 생각에는 강남에 30평짜리 아파트 두 채 정도는 살 그러한 금액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강남 아파트 얼마입니까? 뭐 평당 한 뭐 1억씩 한다면서요? 그러면 두 채 산다라고 하면 15억이 아니라 뭐 50억, 60억 이 정도 되는 그런 차명 대출인 거지.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쭉 봤더니 2007년 11월 달에 그때는 오광수 수석이 뭘 하고 있었느냐? 중앙지검의 특수 2부장. 와. 중앙지검의 부장검사만 돼도 무지하게 잘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앙지검의 형사부장도 아니고 특수부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수부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2007년 11월에 아까 그 부동산 명의신탁 문제가 됐던 그 친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야, 그 사람 이름이 전 씨래요. 야, 전 누구누구야. 뭐 XX야. 뭐 길동아 뭐 그러면서 야, 너 명의 좀 빌려줘라. 그러니까 그 양반이 왜? 그러니까 뭐 그럴 일이 있어. 무슨 명의? 채무자 명의 좀 빌려줘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에서 딱 봤더니 저축은행으로부터 15억 빌릴 일이 있는데 그 15억을 네 이름으로 좀 빌리자. 그러니까 찜찜하긴 했을 거예요. 그 친구가 아무리 내 친구가 성대법대 동기고 잘 나가는 그 부장검사고 그것도 그냥 보통 부장인가 서울지검에 그것도 그 다른 뭐 형사부장도 아니고 특수부장인데 그 친구가 좀 뭐 이렇게 좀 이야기하니까 웬만하면 들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돈으로 15억 강남의 아파트 한 두 채 값 정도 되는 돈을 내 이름으로 빌리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잘못하다가 내가 온팡 뒤집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조금 이렇게 쭈뼛쭈뼛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좀 빌려줘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네 이름 좀 빌리자 해가지고 그 저축은행하고 대출 계약을 체결했어요. 15억을. 그런데 은행이라고 하는 데가 그냥 돈 빌려줍니까? 담보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담보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전모 씨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 땅하고 뭐 집하고 건물하고 담보로 또 제공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더 찝찝했겠지. 야씨 아무리 그 오광수가 나랑 친한 친구고 그 다음에 뭐 그놈이 설마 말을 갖다가 띄어먹을까 뭐 시건을 갖다가 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사람 일이란 모르는 거지.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뭔 일이 생겨가지고 뭐 사망하거나 그러면 그럼 이거 내가 어떻게 하소연을 갖다가 하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했던 거죠. 그러니까 오광수 당시 부장검사가 그 친구한테 야 친구야 걱정하지 마 내가 이거 써줄게. 그래서 뭘 써줬냐면 확인서를 써줬어요. 그게 언제냐? 12월 3일. 12월 3일에 계엄이 있었죠. 계엄이 있었는데 어쨌든 2024년 계엄이 있기 17년 전이네. 그 12월 3일자로 오광수 부장검사가 확인서를 써주는데 뭐라고 확인서를 써주느냐? 대출금 전액은 내 대출금이다. 대출금 전액은 오광수가 사용하는 거고 대출금 일체를 오광수가 반환하겠다라고 각서를 갖다가 확인서를 딱 써줘가지고 호기롭게 야 됐지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그걸 갖다가 딱 그 보내줬는데 그런데 느낌 왜 항상 그 이상한 느낌은 틀린 적이 없나 돈이 안 갚이는 거예요. 돈을 안 갚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확인서 딱 했을 때 내가 언제까지 갚겠다 아마 그 돈을 2007년 11월에 빌리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갚겠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러니까 12월 3일에 각서까지 딱 써주고 그러니까 그 친구는 사업하는 사람이랬는데 각서 받았겠다. 그 다음에 연말에는 돈 갚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갚겠지라고 했는데 이 돈을 안 갚는 거야. 이 돈이 그 변제가 됐다는 이야기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그 계속 이게 그냥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2016년에 그 친구 전모 씨 부동산에 저축은행으로부터 가압류가 딱 날라오는 거예요. 저축은행으로부터.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광수야 우리 집에 가압류 날라왔다 이게 뭔 소리냐 딱 했더니 그때 그 오광수 그 민정수석은 안산지청장 하고 있을 때였는데 여전히 이제 검사장 되기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야 우리 집에 가압류 날라왔어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다 알아서 한다며. 그러니까 아 사실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네가 돈 빌린 그 저축은행 있잖아. 그 저축은행의 사주가 실질적 운영자가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저축은행 사주니까 돈 많지 않겠냐? 그 사람 확인서를 내가 받아줄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확인서를 썼는데 어떤 확인서였느냐? 이 사건 대출은 실질적인 금원 지급이 없는 서류상의 대출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 저축은행이 한일저축은행이라고 하는데라고 뉴스타파에서 밝혔던데 한일저축은행에서 전모 씨라고 하는 사람한테 15억을 빌려준 것처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일저축은행에서 전모 씨한테 돈이 나간 바가 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이런 그 대출을 갖다가 꾸몄는가? 이거는 금감원 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거였다. 그런데 금감원 감사를 왜 대비해야 됐느냐? 그 한일저축은행이라고 하는 데가 어려워가지고 그 금융기관은 BIS 비율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BIS 비율이 뭐냐면은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은 돈을 빌려줬는데 떼일 위험이 있는 그 자산이 대출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축은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금융기관이 자기 자본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비율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BIS가 높으면은 안전하다. 그런데 그 돈은 많이 떼일 것 같은데 자기 자본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융기관 망조가 든 거지. 그런데 그 한일저축은행이라고 하는 데가 그 금융기관인데 BIS 비율이 낮아. BIS 비율이 낮으면 금감원에서 조사가 들어와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걸 갖다가 한 다음에 그걸 또 예금보험공사한테 넘겨가지고 금감이 통해가지고 저축은행을 클로즈 시키든지 아니면 살려주든지 이런 그 프로세스가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등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2007년도 당시에 한일저축은행은 BIS 비율이 수준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정식 그 수준에. 그러니까 그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최소한 15억 정도 돈이 필요하고 그게 근데 돈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으니까 서류적으로 해가지고 금감원의 눈을 속이기 위한 그런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저 돈을 그 서류상이나마 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빌렸다라고 하는 게 2007년 11월이었는데 그런데 제가 저거 뉴스타파 기사 조금 전에 나온 겁니다. 오늘이 6월 12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7시 44분에 그 띄어진 건데 제가 찾아서 봤더니 그러면서 그 누가 그 오광수를 갖다가 추천했느냐? 문무일 검찰총장입니다. 박희승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저 사람들이 다 사법연수원 18기예요.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다 동기예요. 오광수, 문무일, 박희승 다 연수원 동기일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한일저축은행이 보면은 그 둘째 패러그래프를 그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둘째 줄 오광수 수석이 2007년 친구 전모 씨 명의로 15억을 대출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오 수석은 중앙지검 특수 2부장이었다고 그랬죠. 무지무지하게 좋은 자리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페이지. 이 대출을 해준 은행이 한일저축은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행은 2009년 11월 18일에 미래저축은행으로 넘어가요. 왜 넘어갔느냐? 존속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미래저축은행도 스마일저축은행으로 또 넘어가요. 저 때가 언제냐? 쉽게 말하면 저축은행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보면은 금융위원회가 미래저축은행에 한일저축은행 인수를 승인했다. 날짜 보겠습니다. 2009년 11월 18일. 그러니까 저 이상한 차명 대출이 벌어지기 딱 2년 전이에요. 딱 2년 전.
그러니까 그 한일저축은행의 사주 박모 씨가 저 15억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이렇게 그 눈속임에 해가지고 한 2년 정도 더 버틴 거예요. 2년 정도 더 버텨가지고 BIS가 어땠습니까? 저 맨 마지막에 보면은 승인 전에 마이너스 58%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도 BIS가 뭐 정확히는 제가 못 찾았는데 무지무지하게 심각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8.06%로 개선됐다가 미래저축은행도 뭐 똑같은 그거 갖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2007년 11월에 그 돈 빌렸을 때는 어느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 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그런데 그 저축은행이 그 오광수 수석의 친구 전모 씨 부동산 감유한 건 언제였다? 2010년인데 2010년에는 한일저축은행이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은행입니까? 미래저축은행이란 이야기지.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 저도 처음에는 저 기사 나오기 전까지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사주가 그 핸들링하고 있는데 왜 가압류를 갖다가 하지? 사주가 바뀐 거야. 그러니까 2007년 11월에 대출이 이루어진 다음에 2008년, 2009년까지는 사주가 딱 틀어막고 있었던 거예요. 저기 담당자가 전모 씨가 15억씩이나 대출 받아갔는데 이자도 제대로 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만기 지났는데도 그 돈도 안 갚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뭐 경매라도 넣든지 부동산 담보까지 있었으니까 이거 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위에서 야 가만히 있어. 좋은 말 할 때 가만히 있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왜요? 알지 마. 알면 다쳐.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2009년 11월 18일에 저 한일저축은행이 미래저축은행으로 딱 넘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한일저축은행의 그 오너 박모 씨의 입김이 미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2010년도에 미래저축은행이 그 전 씨의 부동산 가압류 딱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그 전 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광수야 우리 집에 가압류 들어갔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사실은 이거는 누가 쓴 거다? 그 누구야 그 한일저축은행의 오너였던 박 씨가 쓴 거였어. 그러면서 박 씨가 확인서를 써줬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 대출은 실질적으로 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서류상만의 대출이었고 왜 그렇게 했느냐? BIS 맞추기 위해서 금감원 대비용이었고 그 다음에 조건 자체가 2007년 말까지 사용하는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2007년 말까지. 그런데 이 박 씨가 돈을 안 갚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저축은행에서 결국은 뭐 이렇게 소송 들어오고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이 전모 씨가 또 누구를 상대로 오광수 수석을 상대로 아까 명의신탁건은 오광수 수석의 그 사모님이 그 전 사업가 전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데 이번에는 전 사장이 오광수 수석을 상대로 해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친 사이였기 때문에 명의신탁도 해주고 차명대출 그 명의도 빌려주고 그랬던 그 두 친구 사이가 성균관대 법대 동기동창 그 친구 사이가 이제는 서로 소송을 갖다가 한편에선 원고되고 한편에선 또 피고되고 그렇게 이제 공격 방어를 갖다가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모 씨가 전 사장이 10억을 내놓으라라고 뭐 5억 정도 5억이 아니라 13억은 어떻게 갚아졌던 것 같은데 2억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중에서 10억을 갖다가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판결은 2억만 이겼대요. 왜냐하면 그 8억을 그러니까 전 사장이 오광수 수석 상대로 10억을 청구했는데 판결에서는 2억만 그 인정이 됐다는 거죠. 그럼 8억은 어떻게 된 건가? 8억은 그 한일저축은행의 실소유자였던 그 박 행장이 8억은 뭐 어떻게든 이게 뭐 껐든지 뭐 갚았든지 이렇게 했던 거고 남은 게 2억이었다는 이야기고 결국은 그 오광수 수석이 2억을 변제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 판결에 따라 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조금 석연치가 않아요. 왜 석연치가 않냐면 결국은 오광수 수석은 그 저축은행의 그 오너 박모 씨하고 자기 친구 전 사장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레인지만 해준 거잖아요. 어레인지만 해줬는데 자기 돈으로 생돈 2억을 날리게 생겼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는 2억 날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석연치 않고 그다음에 어떤 변호사는 방송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딱 들으니까 이거 혹시 오광수 수석이 그 돈을 쓴 거 아니냐? 실체문 그다음에 확인서가 있어요. 대출금 전액을 본인이 사용한다. 이 본인은 오광수 수석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대출금 일체를 본인이 반환하겠다. 이것도 오광수 수석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그 이 오광수 수석의 확인서라고 하면은 실체무자는 오광수 수석인데 그런데 박모 씨가 8억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럼 8억 갚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박모 씨가 오광수 수석한테 8억을 줬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그렇다라고 하면 당시에 이제 그 잘 나가던 검사 출신인데 뭐 그렇게 뭐 뇌물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 그 부정한 돈이 그 왔다 갔다 한 건가? 일단은 그 의심이 첫 번째 든다고 어떤 변호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뭐 그게 설령 아닐지라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냐? 이게 이제 2007년도였는데 우리나라가 큰 금융 위기를 2번 겪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언제냐? IMF 때 97년에. 그래가지고 제가 예금보험공사 들어가가지고 IMF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기관 막 엄청나게 무너졌을 때 그 뒤처리를 갖다가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0년도에 제가 이제 2011년도에 개업했었는데 그맘때쯤에 저축은행 사태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축은행이 또 와르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는 개업 변호사였을 때인데 뭐 지금도 개업 변호사지만 그때 저축은행 관련된 일들 많이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 스트럭처를 어느 정도는 좀 아는 편인데 어떻게 중앙지검의 특수 2부장이 그러니까 예금보험공사하고 그 제가 예보에서 변호사 할 때 예금보험공사하고 어디랑 일을 무지하게 제일 많이 했느냐? 검찰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검찰의 어디? 대검 중수부. 검찰의 어디? 중앙 그때는 서울지방검찰청이었으니까 서울지검 특수부. 그래가지고 아예 공적 자금 관리 무슨 합수단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보 직원이 검찰에 파견 나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검찰에 잘 나갔던 부장검사 1명 무지무지하게 잘 나가는 평검사 3명 해가지고 검찰의 에이스 중에 에이스 그 검사님이 4명이나 예금보험공사에 파견 나와 있을 정도로 같이 일을 갖다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2007년도 이럴 때 서울지검의 중앙지검의 특수부장이라고 했던 사람은 중요한 일이 금융과 관련된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 관련된 일을 했던 그러한 그 자리가 그 자리인데 오광수 수석이 2005년도에는 대검 중수과장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일 많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중앙 특수부장을 갖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 대검 중수 파견 나가 있었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2002년도에는 그 서울지검의 특수부 부부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들의 행태와 금융기관 부실 관련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텐데 어떻게 BIS 비율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저축은행의 사주가 이것 좀 조작해달라. 금감원에서 감사 나오면 우리 걸리고 그러면 우리 은행 문 닫게 생겼으니까 조작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그 BIS 조작을 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나? 저는 이거는 업무방해죄나 뭐 공무집행방해죄나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그런 걸 다 떠나서 누구보다도 특수부장으로서 금융기관 특히 상호저축은행 같은데 그 비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사람이 어떻게 상호저축은행이 비리를 갖다가 하게끔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했는가. 그래서 지금 잘 띄워줬는데 한일저축은행이 미래상호저축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2009년 11월 18일에. 그런데 저 미래상호저축은행도 그 2012년 5월 달에 망해요. 그 미래저축은행도 저거 받자마자 한일저축은행 그거 받자마자 채 3년도 제대로 못 버티고 문을 닫아요. 그러면 미래저축은행의 그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은행장이 누구였습니까? 옛날에는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에 저 사람 기억하십니까?
저 사람이 김찬경 씨라고, 저 사람이 서울대 법대생 가짜 법대생 흉내내가지고 나 서울법대 나왔다 해가지고 그 어떤 사모님도 아주 명문대 사모님 그 얻고, 그 다음에 주례를 저도 그 교수님 수업 들었었는데, 그 교수님이 주례를 갖다가 서울법대 교수님 주례를 갖다가 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알고 봤더니 가짜 학생이야. 그래가지고 그때 그 교수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충격 받으셔가지고, 야 앞으로 나는 주례 안 쓸랜다, 가짜 학생 있으면 어떡하냐. 저 김찬경 씨가 온양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다리 건너가지고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온양에 외암마을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저 사람이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온양에 아산에 그 아름다운 CC인가 골프장도 있었는데 그것도 저 김찬경 씨가 갖고 있었고 그랬는데, 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미래저축은행 돈 다 빼가지고, 그 아들은 뭐 슈퍼카가 뭐 몇 대 있었다 뭐 그랬던 사람인데, 저축은행이요 진짜 사기꾼들의 놀이터였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2007년, 8년, 9년, 10년 막 이럴 때인데, 오광수 수석이 그러한 그 저축은행 사기꾼들 잡아내라고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결국은 한일저축은행이 그냥 잘 유지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건실하게 그 저축은행이 유지가 된다. 그래도 문제가 있죠. 어떻게 현직 잘 나가는 부장검사가 그렇게 그 눈속임하면서 금감원 속이려고 하는 그런 서류 작업에 그 자기 친구를 갖다가 동원하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한일저축은행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잖아요. 저축은행이 망하면 그냥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축은행이 망하면요, 공적 자금이 들어가요. 이 공적 자금은 누가 내는 겁니까? 우리가 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금으로 공적 자금 조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그 다음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IMF 터지고 난 다음에 공적 자금 들어간 게 쏟아 부은 게 160조였어요. 제가 예금보험공사 있을 때 160조를 갖다가 넣었었단 말이죠. 그게 지금 160조도 아니고 25년 전 160조였단 말이죠. 그런데 저거는 이제 저축은행 사태 때는 제가 예보에 나온 다음이니까 그 뭐 통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저축은행 망가진 다음에도 미래상호저축은행 같은 데다가도 몇 조씩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일은 뭐 그렇게 큰 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몇백억이나 뭐 천억 단위 그 정도 공적 자금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빨리 익히 마무리가 됐으면은 공적 자금이 덜 들어갔을 거를 숨을 갖다가 2년 더 그 숨쉬게 해줘가지고 공적 자금이 확 늘어났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근데 그 일에 가담한 사람이 누구다? 제가 봤을 때는 오광수 수석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강한 의심을 지금 뭐라 그럴까? 그 저로서는 그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지금 오광수 수석이 이런 것들이 오픈이 됐는데, 물론 이제 아까 그 다시 한번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대통령실에서는 뭐 그냥 뭐 유감이긴 한데, 그래도 뭐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한 민정수석인데 처음부터 민정수석을, 그 중요한 민정수석을 확 그 날려버리면 그런 면이 쓰겠냐. 일단은 그냥 계속 가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그게 맞는 건가? 저는 명의 신탁만으로도 이거는 그 조금 문제가 많은데, 더군다나 저 같은 사람이 뭐 변호사 하다가 명의 신탁하는 거 하고 잘 나가던 부장검사 하다가 명의 신탁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저야 뭐 변호사니까, 듣보자 변호사니까 아예 뭐 돈이나 좀 벌자 이러면서 아예 그냥 뭐 그러다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럴 수 있지만, 잘 나가던 부장검사, 검사장, 그 유력한 검사장, 그 다음에 결국 검사장까지 됐던 사람이 공직에 있으면서 눈 슬쩍 피해가지고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하면서 그 부동산 실명법 위반하면서, 그렇게 하면 그 명의신탁도 문제인데, 더 큰 거는 차명대출은 진짜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저 그 기사가 제가 어제, 왜냐하면 제가 관심이 좀 있었어요. 왜 관심이 있었느냐? 제가 예금보험공사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TV조선 그 방송 그 기사를 갖다가 제가 딱 봤는데, 이거 느낌이 이상한데, 다른 분보다는 제가 조금 더 촉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보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 많이 했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이 옛날엔 어땠냐면요, 예컨대 제가 저축은행을 하나 사고 싶어요. 그런데 돈이 빵원이야. 일전 한 푼 없어.
그런데도 저축은행을 샀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샀었느냐? 제가 저축은행에 전화를 해요. 사주한테 아이고 전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정혁진이라고 한 사람인데요. 돈 좀 빌려주세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아니 내가 당신 저축은행 사게. 그런데 그 오너는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 저축은행이 얼마나 부실한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엑시트하고 싶지. 그런데 그 왜냐면 무서우니까. 그 무슨 일이 터지면 어떻게 알고. 그런데 우리 은행을 갖다 사겠대네. 아 그럼 얼마에 그 사시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10억 20억도 샀었을 거예요. 아 10억 뭐 한 20억만 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한 예컨대 A라고 하는 저축은행이 그 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20억 빌려주고 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 저축은행의 그 오너인 을이라고 한 사람한테 20억 주고 자기가 그 되는 거예요. 오너가 되는 거예요. 딱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저축은행을 인수한 갑은 어떻게 됩니까? 그 저축은행에 돈 많지. 그 빚도 많지만 그 돈도 많지 않습니까? 그거 자기 마음대로 막 펑펑펑 쓰다가 만세 부른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제 공적 자금으로 그거 어떻게든 그 메꾸고 그런 일들까지도 벌어졌던 데가 저축은행이었는데 근데 저축은행은요 옛날엔 저축은행이 아니었어요. 저축은행은 처음에 옛날 일제시대 때는 무진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사람들끼리 뭐 갯돈 같은 거 모으는 게 조금 더 커진 게 이게 무진회사인데 이거를 양성화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옛날에는 저축은행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상호신용금고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예보에 있을 때 상호신용금고 문제 많아가지고 이렇게 막 쭉 그 뭐라 그럴까 같이 이제 가보기도 하고 현장 방문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명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호신용금고에서 그 대표가 명함을 주는데 한일 상호신용금고 사장 박길동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아이고 뭐 사장이네 뭐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뭐 누구나 다 사장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뭐 사장님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장이면 별게 아닌데 DJ 때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그 다음에 그때가 DJ 때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명함을 딱 받았는데 옛날에는 상호신용금고 사장 정혁진 이러다가 그 상호저축은행 은행장 정혁진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여기가 그냥 무슨 회사인 줄 알았는데 은행이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그냥 뭐 개나 소나 다 하는 뭐 그냥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행장님이네. 이러면서 막 저축은행이 막 그렇게 뭐 사람들이 막 뭐 신뢰를 갖다가 그런데 내부에서 돌아가는 거는 똑같았거든요. 상호신용금고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상호신용금고 출신의 상호저축은행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가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BIS 비율을 조작하기 위한 그러한 범죄 행위에 현직 부장검사 그것도 중앙지검의 특수 2부장이 이러한 업무를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가담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저는 깜짝 놀란 게 제가 이제 신문 기사 이거 정리한 게 첫 번째 T조에서 그래도 이제 처음에 이제 이걸 터뜨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몇 군데에서 그 기사를 쭉 받았는데 추가적인 심층적인 취재를 한 데가 한국일보였어요. 그래서 한국일보 기사까지 봤는데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뉴스타파에서 이거 또 심층 취재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는 뉴스타파가 그 올바로 된 일을 갖다가 하는 그런 매체가 되려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후속 보도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자꾸 빵빵 터지면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당선된 지 취임한 지 이제 한 열흘도 안 됐잖아요. 이제 한 열흘쯤 됐나?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민정수석으로 그 임명을 갖다가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버티다가 무리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자세한 내용의
후속 보도가 이루어질지. 그래가지고 저는요 저기 뉴스타파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뭐 한국일보까지는 저축은행이 어딘지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축은행 좀 아니까. 그래서 어느 저축은행이지? 이렇게 쭉 봤더니 한일저축은행이라고 하는 것도 딱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뭐야 한일저축은행의 오너 이름까지도 딱 나오고, 그 다음에 명의 빌려준 그 오수석의 친구가 대충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것까지도 뉴스타파에서 다 취재를 갖다가 했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더 하면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을 수 있겠다, 쉽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더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